이제 지정 토론을 진행할 순서인데요. 서윤식 세무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세무법인 다솔의 고문으로 계시고 국세청에서 32년 동안 근무하셨습니다. 주로 국조조세, 법무, 심사 분야에 근무하셨고 마지막으로 중부지방국세청 조사 1국장으로 명예퇴직하셨으며 서울시립대학에서 세무학 박사를 받으셨고 홍익대 경영대학원 초빙 교수로 강의하고 계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는 우리 정진호 박사님이십니다. 광교세무법인 전북지점을 지금 경영하고 계시고 국세공무원으로서 30년 이상을 근무하셨고 전북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으신 바 있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토론자 세 번째 분입니다. 우리 김상술 박사님이십니다. 현재 법무법인 평안 조세기업자문팀 세무사로 근무하시고 전 중부지방국세청 등에서 16년을 근무하셨고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7년,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11년 근무, 조세심판원 심판조사관으로 역임하신 바 있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순서는 서윤식, 정진호, 김상술 세무사님 순서로 진행을 하겠는데요. 주어진 시간이 10분입니다. 근데 걱정이 지금 두 분 발표자께서 발표하신 그 판례의 개수가 14개입니다. 14개인데 10분간에 14개를 얘기할 수도 없고 1분씩에도 부족하니까 제가 볼 때는 세 분 토론자께서 우리 정진호 토론자는 14개에 대해서 다 멘트를 써놓으셨는데 그걸 다 못 오실 것 같고 우리 서윤식 그 토론자는 6개, 그다음에 김상술 그 토론자는 5개에 대한 멘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준비한 것 정도를 중심으로 10분 이내에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순서에 따라서 우리 서윤식, 정진호, 김상술 토론자의 순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윤식 세무사입니다. 그 두 분 교수님께서 2022년에 선고된 중요한 대법원 판결을 분석 정리하여 주셔가지고 판례 동향 파악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두 분 교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조세법 총론 및 소득세 분야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지행 교수님은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평석을 하였다기보다는 사건별로 생각해 볼 점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저희 생각을 제시하는 것으로 토론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법원 2022년 1월 14일 선고 2017년 두 4.108 판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종업원들이 2조 입장권을 판매한 데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입장권을 가진 사람들이 융업소에 입장하여 융을 즐기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판매 금액은 소득세법상 총수익 금액 및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 산입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입장권만 판매를 하고 입장을 안 시켰다든가 그러면은 그거는 가세할 수 없겠지만은 일단 시설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그 업소 총수익 금액이라든가 매출에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 판결은 납세 의무자가 종업원들이 이주 입장권에 따른 매출을 알 수 없었다는 것을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영업활동, 회계처리 등 업무를 납세자가 직접 수행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종업원 직원을 통하여 수행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납세 의무자, 기업자 또는 사업자가 매출 누락이라든가 가공경비 계상 등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판결은 구체적 타당성의 측면에서는 타당하다고 보여주는 측면이 있으나 이 판결의 내용을 이렇게 일반화해가지고 적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삼성전자 같은 경우 그 대표자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다 임직원들이든가 종업원들이 다 알아서 하는 거죠. 그다음에 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경우 그 횡령 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대표이사 등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사업자가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횡령 금액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선 초론은 가능하겠으나 소득 처분은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횡령한 종업원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을 겁니다. 두 번째로 대법원 2022년 1월 27일 선고 2017 두 51983 판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판결은 결론만 말씀드린다면 대법원의 판결이 굉장히 무책임한 판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50년 후 건물을 갖다가 어떻게 50년 후 시가를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에 따른다면은 만약에 그 토지 사용 기간이 50년이라면 50년 후 그 시가를 계산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50년 동안에 안분 계산해가지고 수익금액으로 잡으라는 이야기인데 무슨 방법으로 50년 후 시가를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이론적으로는 뭐 합리적이라고 생각될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그 이행이 거의 불가능한 그런 판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무책임한 판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대법원 2022년 2월 10일 선고 2018도 36592 판결입니다. 이 판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상당히 많이 깊이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한 30년 전에 90년도경에 초경에 현대자동차가 미국 특허권을 침해했다 해가지고 그 받은 금액에 대해서 거기 가세가 돼가지고 한미 조세 당국이 가세 당국이 상호 협의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 상호 협의 단계에서는 50대 50으로 이렇게 나누기로 했어요. 미국 원천 50%, 한국 원천 50%. 근데 대법원에 가서 졌습니다. 대법원에 간 저게 당연한 게 제가 그때 논리를 쓰면서도 굉장히 약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특허권은 그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권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았다면 그 특허권은 국내에 아예 없는 겁니다. 근데 국내에 존재하지도 않은 특허권을 어떻게 국내에서 사용한 것으로 봐가지고 그 국내 운전소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국내에 존재하지도 않은 특허권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본 것은 논리의 모순이죠. 그다음에 이중과세 방지 조약에서 특허권 등의 원천지를 사용지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사용지가 어딘지는 해당 조세 조약의 규정에 따라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국내 세법에서 특허권 등의 원천지국을 조세 조약과 다르게 규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설령 다르게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은 조세 조약의 해석 적용에 전혀 영향을 줄 수 없는 겁니다. 그 밑에 그 주석에 보시면은 이 단서가 여기 삭제가 되고 2019년 12월 31일 이렇게 신설이 됐거든요. 다목이 신설되는데 이건 시간상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상 거기 그 다음에 있는 건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4번 이 대법원 2022년 7월 28일 선고 2018도 상고 6.21 판결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그 마스터카드사 상표 국내 등록이 안 돼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아까 그 특허권 등의 그 판결과는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르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상표를 사용한다는 게 뭘 의미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자기가 제조한 제품에다가 상표를 붙인다든가 아니면 또 그 상표가 부착된 그런 물건을 생산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상표를 사용한다고 봐야 될 텐데 그렇다면 여기서는 어떤 단계에서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봐야 되느냐 그러면은 이 원고들이 마스터카드사 거기 상표가 부착된 그런 카드를 발급할 때 거기 사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근데 그 여기서 이제 국내 거래에 대해서 받는 돈하고 국제에서 외국에서 사용한 돈에 대해서 받는 돈은 이제 그 요율에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요. OECD 모델 조세 협약에 보면은 기술 노하우하고 그다음에 기술 지원이 이렇게 혼합된 계약이 있으면은 그것을 분석을 해가지고 따로 이렇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국제 거래에 있어서도 그것이 상표권의 사용에 대한 대가하고 그다음에 결제에 필요한 거기 영물을 제공한 데 대한 부분하고 분석을 해가지고 따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래서
원심 판결이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전호 교수님 소비세 및 자연세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호 교수님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상세하게 평석을 하시는데요. 전반적으로 교수님의 견해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사건에 대해서 교수님 견해를 여쭙고자 합니다. 대법원 2022 5월 13일 선고 2018두 50147 판결입니다. 이게 아까 이제 그 표준지 공시지가는 누가 고시하냐 그러면 결정하냐 그러면 건설교통부 장관이 합니다.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는 지방자치단체가 하거든요. 시군 이런 시장 군수 뭐 구청장 이런 사람들 하는데 표준지 공시지가는 이제 두 가지 기능을 가지는 거죠. 왜냐 그러면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할 때 표준지 공시지가를 참고를 해가지고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표준시 공시지가는 그 개별 공시지가 결정할 때 참고가 되는 그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 자체로서 그 표준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자 견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은 체납처분 취소소에서 부가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와 관련해 가지고 대부분 계속해서 거기 위법 승계가 안 된다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개별 공시지가든가 그 표준지 공시지가는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 교수님 말씀드릴 때 69가지인가 뭔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조세 부가처분은 단락 한 가지예요. 조세 부가처분하고 체납처분은 모두 조세 징수를 위한 처분인데 거기 다시 말하면 이제 조세 부가처분과 체납처분은 모두 조세 징수를 위한 절차로서 체납처분은 부가처분을 실행하기 위한 절차에 지나지 않습니다. 체납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가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다면은 부가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도 체납처분을 강행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체납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가처분 위법성을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수님의 견해가 어떤지 여쭙고 싶고요. 그 다음에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해 가지고 부당 무신고 가산세를 누구를 기준으로 부과해야 할 거냐는 건데 일반적으로 납세 의무자에 대하여 보충적 관계에 있는 연대 납세 의무자는 납세 의무자 체납국세를 납부할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당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할 것인지는 납세 의무자를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다만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의 경우 행식상 납세 의무자는 명의수탁자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명의신탁자이고 따라서 증여세를 신고 납부를 할 것인지 아닌지 그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명의신탁자가 할 겁니다. 그렇다면은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경우에는 사실상은 납세 의무자인 명의신탁자를 기준으로 부당 무신고 가산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교수님 견해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짧은 시간에 하셨는데도 주어진 시간 모두 오버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 세 번째 토론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진호 박사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교 세무법인의 정진호 세무사입니다. 두 분 그 저명한 교수님들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다 공감을 하는데 몇 가지만 한번 제 의견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진원 교수님 발표 자료와 관련해서 27도41108 판결 관련입니다. 가산세 면제 사유인 정당한 사유의 판정과 관련해서 이번 사안에서 설사 종업원이 위조된 입장권으로 판매 대금을 횡령하였다 하더라도 그 유흥업소의 특성상 주류 등 매입 현황과 주류 등 재고 현황을 파악하는 등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종업원의 횡령 사실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고해야 할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판매 대금을 신고 돌아간 것은 책임을 물을 만한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관련 판매 대금 매출액에 대하여 부가세 신고 대상 여부에 관한 세무서 등 과소관청에 질의하는 등
정당한 세법 해석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므로 세법 해석상에 이로 인한 견해 대립도 있어 신고 의무를 알지 못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결국 이 사안에서는 납세 의무자가 당초부터 형명된 판매 대금에 대한 부가세 신고 의무를 이행할 의도가 없다고 보여지므로 가산세 면제 사유인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흡을 임대료의 손익 귀속 시기 방법 관련입니다. 현행 부가세법에서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용역의 과세 표준 금액으로 본다는 규정은 용역의 대가를 순전히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용역의 대가로 금전과 기타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을 경우까지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해석상 애매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입법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 첫째,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 두 번째,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 세 번째, 금전과 금전 이외의 대가를 같이 받은 경우로 구분하여 과세 표준에 산입하는 가액의 의미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발표자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 마스터카드 본사 지급금 관련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발급사 분담금과 발급사 일일 분담금이 그 금액의 산정과 지급 방식의 차이가 있었어도 그 금액 구분이 불명하므로 분담금 전체 금액을 본질적이고 주된 대가인 상표권 사용 대가로 인정하여서 당초 과세 당국에서 법인세 처분을 한 것은 무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초 과세 시에도 사규 또는 라이센스 계약서 상의 분담금의 성질에 대하여 상표권 사용 대가와 시스템 사용 대가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고 마스터카드 자체가 브랜드 사용 가치가 높고 또한 소비자가 해외에서 사용하는 목적이 강해 국내 사용분과 소득을 다르게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서 분담금 전체를 상표권 사용 대가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볼 때 이 사건 분담금 성격은 국내 사용이든 해외 사용이든 성격은 상표권 사용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한편 과세 관점 입장에서는 사업자가 전자결제 네트워크 시스템 이용료 대가를 임의로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상표권 사용료 대가에 따른 법인세를 회피할 가능성을 우려하여 사업소득 인정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용료 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 유형을 세분화하는 등 합리적인 입법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발표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재로 교수님 발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의해서 실비의 의무와 관련해서 실비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급 대가를 유형별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즉 공익 목적의 단체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익사업을 위하여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을 수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금액 전부를 공급 대가로 분류를 하는지 여부나 그 범위 등에 관하여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도 어떠한 비용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 판단해야 하므로 실비의 해당 여부를 둘러싸고 분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비의 개념과 필요한 비용을 예시적으로 법에 열거하거나 또는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내용으로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발표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 단말기 구입 보조금의 애누락 해당 여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와 이사한 그 사안에서는 애누락으로 인정하면서도 이 사안에서는 이동통신 사업자가 단말기 공급과 관련하여 매출액 감액 사유가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 사업자가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애누락성을 부인한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표준 공시지가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 여부와 관련해서 발표하신 교수님의 의견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즉 토지의 위치 등 조건이 동일한데 표준 지가가 잘못돼서 공시지가가 유사한 토지보다 높게 산정되면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사실 등은 표준지 산정 때는 알기가 어렵고 이를 기초로 조세의 부과 또는 결정이 되어야만 납세자 등이 아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표준 공시지가 결정 당시에 부당한 표준지가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 소등의 절차를 통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게 되면 납세자는 매우 억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결론적으로 표준 공시지가 결정에 대하여 그 정해진 시정 절차를 통하여 시정 요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개별 공시지가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단계에서 개별 공시지가 아니고 표준 공시지가입니다. 표준 공시지가의 결정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재산권 보장 등 헌법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 관계상 나머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토론해 주신 우리 정진호 박사님, 세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 토론자로서 우리 김상술 세무사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분 교수님, 제가 평상시에 존경하시는 두 분 교수님인데요. 제가 7페이지 정도 토론문을 작성했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 교수님 유족 입장권 판매대금 관련 판결은 이게 제가 기존의 판례 대법원 판례가 기존 판례가 있고 전원 합의체 판결이 있고 또 이게 판결이 또 확인하는 판결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요게 보면은 제가 볼 때 법원 판결이 좀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대상 판결은 사용인이나 대리인이나 이행 보조자 등의 부정 행위를 납세 의무자의 부정행위에 포함시키는 데 대해서는 현행 법령에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근데도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납세 의무자에 귀속시켜서 과세하면서 장기 부가 제척 기간을 적용하고 또 한편으로는 부당 과소 신고 가산세를 면제한다고 이렇게 또 일관성이 없는 판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차라리 이 판결에 의존하기보다는 입법을 통해서 보완해야 된다는 발표자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왜냐하면 이게 납세 의무자의 범위가 국기법 국세기본법 2조 10호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납세 의무자란 납세 의무자 해요 가로 해가지고 연내 납세 의무자, 그다음에 제2차 납세 의무자, 부등인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요 가로를 어떻게 사용인이나 이런 대리인도 이렇게 범위에 포함시켜가지고 그런 입법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미국 등록 특허 관련 판결은요, 제가 이거 세제실에 근무할 때부터 계속 이게 관심 있는 판결로 계속 이렇게 스터디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보면은 저도 이게 분통을 터지는 이렇게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요. 이게 왜냐하면은 제가 주석에 썼지만 7건뿐만 아니라 10건 정도 돼요. 이 판결이 심판원에 있을 때도 제가 이런 사건을 처리해봤거든요. 했는데 이게 다른 나라의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조세 조약은 지급자 거주지 기준으로 이게 원천 조사를 합니다. 근데 미국만 지급자 사용지 기준으로 하고 있고 뭐 몰타랄지 아랍이랄지 아밀랜드, 헝가리 여기는 과세 원칙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조사한 바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하고 이렇게 지금 보면은 제가 주석에 써놨지만 이게 2017년인가요? 이게 보니까 2017년도에 미국 지적재산권 무역 수지가 46억 불이 적자예요, 우리나라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해에 이런 세금이 못 거치는 게 제가 추산해 보니까 1,000억 정도 과세가 안 되고 있어요. 이게 미국에 관련해서는 안 되고 있는데 이게
대법원에는 한사코 이게 그 한미 조세 협약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세제실에서 계속 그 법인세법도 고치고 국제조세법도 이미 개정을 했어요. 이것 때문에 판결이 개정했는데도 이게 그 조세 조약 협약이 그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조세 협약을 그 개정 해가지고 지급자 거주직으로 해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향후에 이게 그 대법원 판례가 그 이렇게 지금 저기 한미 조사 협약 2조 2항에 보면은 그 이게 그 뭐라고 할까 사용이나 정의되지 않는 대화 용어는 뭐 그 조세가 적용될 최악국 법에 내포하는 의미를 따른다 이런 그 규정이 있거든요. 요 조항하고 그다음에 그 헌법 6조 1항 조항 그다음에 이게 그 법인세법 93조 9호 후본 조항 그다음에 국제조정법 28조 조항이 삭제되기 때문에 향후에 대법원 판례가 이게 혹시 변경되지 않을까 이런 거를 제가 그 생각해봤는데 혹시 그렇게 그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국외투자기구 제한세율 변경 청구 당 판결 요거는 그 이게는 저기 이미 이 판례가 이 나오기 전에 이게 이렇게 입법적으로 그 2018년 12월 31일 날 국외투자기구를 국내 원천소득 실질소득자로 본다고 이게 이미 신설 개정이 됐습니다. 입법적으로 해결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게 이렇게 국외투자기구를 그 국내 원천소득 실질소득자로 보지 않는다면은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 입장에서는 이게 수많은 국외의 소득 실질소득자의 파악이 과중한 납세 협력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인데 이게 그 발표자님 의견 어떠신지요? 그다음에 이게 2013년도에 법인세법 시행령 2조 2항과 그다음에 2011년도에 4월에 상법이 그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합자조합과 유한 책임회사를 도입을 개정이 됐는데 법인격이 없는 합자조합은 미국의 LP와 유사하기 때문에 국외투자기구 중 LP는 외국 법인을 보기 어렵고 상법상 유한 책임회사는 법인이므로 그 미국의 LLC와 같이 외국 법인을 판단할 수 있는데 발표자님 견해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그 단말기 구입 보조금 그 이전호 교수님 그 판결인데 요거는 제가 조사해 보니까 한 단말기 관련해서 판결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단말기 애놀이 해당 여부 판결, 그다음에 할인 판매 판결, 할인 쿠폰 판결, 포인트 적립에 대한 그 대금 공제역 판결, 뭐 의무 약정 계약 위반 시 지급되는 유약금 판결 이게 제가 볼 때 한 10개 이상 계속 나오고 지속적으로 이게 이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 이거를 그 지금 보면은 이게 제가 조사한 바로는 영국이나 호주, 싱가포르, 일본 같은 경우는 공급가액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낮추는 효과가 있다면은 매출 애놀이와 판매 장려의 구분 없이 과세 표준에서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국회에서도 토론이 한번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이게 그 다른 나라와 같이 이게 이 사업자의 공급가액을 낮춤으로써 공급자가 수령할 경제적 대가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거래는 해외 사례와 같이 이렇게 과세 표준을 빼주는 제외해주는 그 법률 개정안 입법돼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세 표준 취소 소송에서 표준지 공시지가 위법성 다툴 수 있는 여부는 제가 이게 한 30년 전에 이게 국세청 근무할 때 표준지 지가 조사에 동원돼서 실제로 해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느낀 점은 표준지가 결정이 되면은 개별 공시지가는 거의 기계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개별 공시지가가 과세 처분이랄지 토지 보상급일지 의료보험 이게 67개 이게 사용되고 있는데 표준지 결정이 되면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 거의 그 개별 공시지가는 그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수님 말씀대로 이 표준지 결정에 대해서도 개별 공시지가 결정과 마찬가지로 수인 한도론을 적용해가지고 후행 처분해서 그 위법성을 다툴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변호 합의체 그 판결을 통해서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분 토론자님들 굉장히 심오하게 이렇게 토론하시면서
발표자에게 또 질문도 해주셨습니다. 지금 원래 저희 진행 순서는 지정 토론이나 이렇게 청중회에게서 이렇게 질문을 받아야 하는데 저희가 지금 청주 어디 혹시 우리 연구위사님 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으십니까? 우리 또 질문이 청중에는 없고 그러면 시간 한계상 우리 발표하신 두 분 교수님 토론자 세 분께서 의견이 어떠시냐고 물어보신 거에 대한 답을 해주시는 걸로 이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위조 입장권 관련한 판결에서는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특히 소득에 대한 특히 이제 개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더 현저하게 드러나는 것 같은데 소득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제 굉장히 그 추상화시켜서 그 추상화의 단계를 쭉 밟아 올라가면 결국 이제 그 문제된 납세자에게 어느 정도의 이제 경제적인 힘이 생겼냐 이걸 이제 묻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금전으로 이제 측정이 되는 것이 이제 보통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경제적 힘이 생긴 거는 맞는데 분명히 돈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그게 그 사업이라고 하는 단위를 놓고 봤었을 때 사업체 단위에서 생긴 것과 사업주 개인에게 그런 경제적 힘이 귀속됐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또 좀 구별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그 두 가지 측면을 이제 어떻게 조화롭게 새길 수 있을까? 소득세법의 해석에서 특히 실무와 관련한 측면에서 그런 문제가 남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아까 김상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흥미로운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나온 그 전원합의세 판결이 있었죠. 최근이라고 단 이제 벌써 한 2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만은 임직원이라든지 이행 보조자라고 이제 보통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저지른 행위가 얼마나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고용하고 있는 법인이 됐건 개인이 됐건 그 사람의 행위가 평가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논점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 사건 지금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이제 위조 입장권 사건에서는 두 개를 굉장히 좀 별도로 떼어놓고 본 셈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적해 주셨듯이 이제 그 전원합의세 판결에서는 이제 전체를 하나로 이제 보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사고 방식이 작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런 사고 방식이 작동하고 어떤 경우는 저런 사고 방식이 작동하는지 이런 게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게 뭔가 소득이 생기긴 생겼는데 사업체 전체로 보면 소득이 생겼지만 사업주 개인으로 봤었을 때는 이게 사업주 개인에게 뭔가 이게 생겼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약간 의문하고 좀 맞닿아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정도 의문에 대해서 의문으로 답하는 셈이 됐는데요. 그런 정도 말씀드리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이 후불 임대료 사건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말씀하신 내용이 선생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 것 같고요. 이게 50년 이렇게 약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 그 50년 후의 시가를 이제 미리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감정을 해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차근차근 신고를 해나가야 된다는 이제 그런 셈인데 현실적으로 이제 그런 게 가능하겠냐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고 그 감정 평가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문은 당연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이제 이런 사실 이제 이 쟁점이 문제된 사건이 지금 소개된 이 판결뿐만 아니고 몇 건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종합법률정보에만 수록되어 있는 판결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실제로 이제 그런 비슷한 유형의 거래가 많이 생긴다면. 약간은 이제 회피하는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뭔가 이제 입법적인 해결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단계에서는 그냥 간단히 해봤습니다. 이 마스터카드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논란이 많고요. 이게 구체적으로 그 약정의 내용, 이제 그 미국 회사하고 한국 회사하고 사이 약정의 내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고요. 여러 가지 아무튼 서로 이제 주고받는 그런 이제 거래들이 이제 그 약정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소득의 성격을 아까 이제 쪼개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말씀도 주신 것 같은데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또 이제 그와 같이 쪼개진 거래 내용이 여러 가지 쪼개져 있을 때 이제 그걸 또 이제 하나의 거래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어떻게 쪼개진 거래마다 또 판단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쪼개서 판단해야 되지만은 그 쪼개지는 부분들이 정말로 그 다른 부분에 비해서 굉장히 좀 비중이 작다라고 할 때까지도 비중이 작다라고 할 수 있는 경우까지도 그렇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약간 논란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쓰인 글들도 많고 논란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눈치채셨겠지만은 오늘 많은 판결을 따라서 그렇기도 하지만은
이런 유형의 사건의 경우는 사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 어떤 이해하에 판단을 하기 전에는 사실 분명하게 이렇다 저렇다라고 좀 얘기하기가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그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내용을 소개하는 것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마스터카드 사건 같은 경우도 말씀해 주셨듯이 뭐 하급심 판결이나 뭐 이런 이제 구체적인 전심에서의 결정문까지 보면서 사실은 그래도 한계가 있겠지만 아무튼 최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다음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그런 정도 답변 아닌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다른 말씀을 네. 그 후불 임대료와 관련해서 특히 부가가치세 말씀도 주셨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부가가치세는 제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담당한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부분도 흥미로운 얘기일 것 같아요. 흥미로운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측면에서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금전으로 대가가 주어지면 따로 평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 금전의 크기를 이제 그대로 뭐 매출세액의 크기라든지 매입세의 크기를 이제 사용을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뭔가 금전 말고 다른 게 주어지면 항상 평가 문제가 이제 따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금전과 다른 대가가 섞여 있을 때도 그런 평가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한편으로 이 사건 같은 경우에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이제 사업자 간 거래이기 때문에 한쪽에서 매출세액으로 부과가 되더라도 다른 쪽에서 그대로 이제 매입세 공제를 받아가는 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 사실 굉장히 큰 금액이 될 수도 있거든요. 뭐 건물축물의 가액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제 일일이 평가해서 그렇게 이제 정말로 그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시켜야 되느냐라고 하는 현실적인 그런 의문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토론 내용을 듣고 보니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 대답을 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대략 지금 시간 관계도 있고 해서 그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우 교수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발제문 53페이지에 그 박사님이 평소에 내공을 기초로 좋은 질문 두 가지를 하셨는데 첫째는 과세 처분과 체납 요 사이 강제징수 처분 용어 바뀌었는데 사이에도 하자성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그 불복 기간을 둔 취지가 다 사라집니다. 행정법 영역 전체에서 과세 처분도 행정 처분의 일종인데 과세 처분에 있어서만큼은 불복 기간 90일 안에 못 다투었더라도 나중에 후행 처분, 강제징수 처분에 설 수 있게 하자 하면은 전체 그냥 불복 기간의 의미가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확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수인 한도 범위 안에서만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접근하는 게 일단 행정법 전체 체계와의 정합성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신탁 정의 이제 부당무신고가산세 판단 기준이 누구냐? 사실상 납세 임대인 명의신탁자 기준이 오히려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볼 소지가 충분합니다. 충분한데 문제는 예컨대 명의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균열이 분쟁이 생기면 그때는 신탁자가 돈을 안 내줍니다. 그러면 그때는 명의수탁자가 법률상의 납세 의무자이기도 하고 경제적으로도 사실상의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의 납세 의무자 또 형식상 법적 납세 의무자의 구분이 반드시 법률상 적합한 것은 아니라서 옛날에 명의수탁자가 납세 의무자로 돼 있는 자체가 잘못이었기는 하지만 그 당시 법률 제도가 그렇게 돼 있었다면 부당무신고 가산세도 명의수탁자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고 그다음에 정진호 박사 63페이지 발제문 그 실비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조금 세법에 분명화하는 방안이 어떠냐.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인데 열거는 힘들 거예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을 다 찾아낼 방법이 없어서 예시 방안은 가능할 건데 지금도 뭐 기본 통칙이 있기는 있는데 시행령 같은 데에서 실비의 범위를 좀 더 풀어 쓰거나 아니면 뭐 한두 개를 예시하는 식으로 납세자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입법적 방안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밑에 애누리액에서 2015년 유사 판례처럼 이 사건에서는 왜 애누리를 부인했느냐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이제 고등법원 생각입니다. 그거나 이거나 그게 그거지 그 얘기인데 문제는 부가가치세라는 것은 법률적 성격이 아주 강한 조세이고 형식적 성격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논할 때 별개의 법률 주체 SK네트워크스가 따로 있는데 그걸 없는 것처럼 취급해서 이동통신, SK텔레콤이 다 공급한 걸로 그렇게까지 부가가치세 법률 이론을 구성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라서 그거는 대부분 판단이 옳다고 여겨집니다. 그다음에 김상술 박사 이야기하신 김 박사는 옛날에 심판원에 있을수부터 가장 학구적인 과장이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71페이지에) 애누리과 판매 장경은 구분이 몹시 어려운 거 사실입니다. 어려우니까 이렇게 많은 판례가 쏟아져도 혼란스럽고 시행령을 좀 바꿔봐도 혼란스럽고 그래서 원천적 해결책으로 그 외국의 주요 외국예처럼 법의사에 거래 관련성이 있고 경제적 대가가 감소되면 명칭이하에 불구하고 과표에서 제외하자 그렇게 법률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원론적인 해결법이고 타당한 지적입니다. 국정감사에서도 그런 국회의원들 의견도 내놨는데 올해 새발심할 때 소비세제분과에 이야기해서 안건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개정되면 좋겠네요. 두 번째 표준지 공시지가 문제 전원합의체로 바뀌어야 된다. 바뀌어야 되고 대법원이 이렇게 표준지에 대해서는 하자성기 안 된다라고 하는 밑바탕에 깔린 생각은 이런 겁니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기초해서 비준표를 적용해서 수많은 개별 공시지가가 산정이 되고 있는데 표준지를 뒤늦게 기한 넘어서도 다툴 수 있게 해버리면 개별 공시지가 다 흔들리고 그러면 행정 어떻게 하겠느냐. 소위 법적 안정성이 깨진다 해서 말은 안 하지만 밑바탕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표준지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발상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건 전후고 바뀐 것 같아요. 잘못된 것을 고칠 생각을 해야지 잘못 고치면 너무 흔들린다 그런 생각할 게 아니고 전원합의체로 바꾸는 게 맞을 것 같고 대법원이 뭐 말을 안 듣는 것 같아도 그 뭐 학자들이나 실무계에서 똑같은 비판이 계속되면 결국에는 견해를 바꾸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속히 바뀌기를 기대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답을 해주신 두 분 발표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다음 순서가 좌장으로서 그동안에 발표된 내용을 요약을 하라는데 판례가 14개 있었고 또 토론자 세 분이 여러 말씀 오셔서 저도 몇 가지 정리를 좀 잠깐 했습니다. 주로 이제 우리가 위조 입장권에 대한 말씀들을 여러 토론자 또 발표자 하셨는데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투명과 가장 거리가 많은 업종이 두 개 있는데 하나가 건설업이고 또 하나가 유흥음식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정진호 세무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실관계를 알 수는 없지만 사실은 유흥업소들이 매출 누락을 하는 수단 하나입니다. 이게 이 사건으로 올라온 것이 그래서 우리가 유흥음식업의 실제 매출 우측에는 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술을 보면 그래서 이것 가지고 우리 대법원 뭐 이렇게 판례가 나오고 그랬지만 저는 굉장히 불신합니다. 이 건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의 사실관계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 두 번째는 후불임대료 손익교섭 시기 아까 50년은 많은 토론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세 번째는 지자체로부터 받은 출연금과 보조금은 공급대가에 포함돼야 한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도 타당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찬합처분의 취소소송을 할 때 먼저 이루어진 처분인 부가처분에 대해서도 위법성을 다툴 수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그런 주장 또는 발표하셨는데 저는 이건 너무나 타당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다음에 매출 내누리와 판매 장려의 구분이 어려운데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전호 교수님께서
세무서장이 취소 결정해 주지 않겠냐 할 정도로 납세자가 답답하다는 그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그 기관의 서로 다른 결정해 준 거 사실은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그러나 제 판단에 의하면 과연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세무서장이 취소 결정을 해줄 세무서장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제